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 함께할 주제는 난청입니다. 청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알면 난청의 위험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울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이준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주부출연자 여러분, 리포터 전세현 씨 모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귀한 분 모셨는데요. 대한청각학회장직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난청인 분들도 좀 주변에 의외로 많이 호소하시고 궁금해하시는 것들도 많아서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청각학회니까 어떤 학회에서 하는 일들이 좀 궁금한데요. 네, 아마 대한청각학회가 약간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예, 대한청각학회는 그 청력에 관해서 연구하고 진료를 하는 그런 이비인후과 의사, 또 청각학을 전공하는 대학 교수님이 또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청각을 연구하는 또 이공계 쪽에 또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실제로 검사를 해주시거나 하시는 청각사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언어 재활 치료를 해주시는 언어 치료사 분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비영리 단체이거든요. 네.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청각을 연구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활동을 하시는군요. 그럼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한 활동들이나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나요? 네,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는 소음성 난청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청력은 한번 나빠지면은 저절로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 가능한 난청을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소음성 난청이고, 소음성 난청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노화성 난청이 치매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요. 보청기 혹은 뭐 인공화호 수술을 하면 노화성 난청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재활 치료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실이긴 한데요.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신생아에 대한 청각은 사실 아기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모든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형제 자매들까지도 사실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서 신생아 청각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잠시 말씀드리면은 신생아가 처음 태어나서 이제 산부인과에서 처음 하게 되는데요. 이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는 사실은 모든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100%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생아 1000명당 4명에서 6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어느 나라나 태어날 수밖에 없는 확률이거든요. 상당히 높은데요. 1000명 중 4-6명이면.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확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신생아 시기에 청력 검사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은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청력 감소, 난청을 늦게 발견되고 그 발견되는 평균 나이는 세계적인 평균이 30개월입니다. 그러니까 2년 6개월이 지나야 부모님이 눈치를 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크면서 언어 발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늦게 발견하게 됨으로써 그 말하는 능력, 언어 발달 능력이 정상 아기에 비해서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태어나자마자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를 꼭 받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것들을 청각학회에서 주요 활동으로 지금 하신다는 얘기시죠? 네네. 그거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를 해야 되고요. 예. 또 산부인과에서도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더 많은 우리 네. 각계각층의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마다 주제를 달리해서 질환을 알리는 이렇게 노력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오늘은 그 중에서도 난청, 이 청력에 대한 말씀을 또 주로 나눌 건데요. 먼저 이 나이 들수록 속삭이는 소리까지 감지할 수 있는 그 있으면 얼마나 젊은 좋을까. 날들을 그리워하던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쭙습니다. 이 청력은 언제부터 기능이 떨어지나요? 저희가 놀라시겠지만 30대 이후에 조금씩 청력이 감소합니다. 물론 30대 때는 잘 인지를 못할 수 있죠. 네,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보는 게 이제 좋은 건데요. 뭐 60대가 되면서 3명 중 1명이 노화성 난청, 그러니까 노인성 난청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게 통계적인 수치인 거고요. 75세 이상에서는 약 반수가 노화성 난청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성 난청은 연령이 우리가 증가됨에 따라서 퇴행성 변화에 따라서 청력 감소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발생 연령과 진행 정도는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적 소인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감수성 차이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겪게 되는 여러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그 정도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고지혈증, 고혈압 혹은 당뇨병 같은 그러한 전신 질환들도 사실은 난청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고지혈증은 조기 노화성 난청하고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고음역 청력 소실을 조기에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당뇨병 환자도 당뇨병이 없는 환자에 비해서 2배 이상 난청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된 바가 있거든요. 아니 저는 이 네. 고지혈증하고 당뇨병하고 그러게요. 난청과의 연관성을 오늘 처음 저도 듣는데요. 처음 알았어요. 특히 고지혈증이 있을 때 고음역, 그 고음역의 소리를 잘 못 듣는다는 건 좀 충격적인데, 그러면 이렇게 청력에 대해서 이렇게 만성질환과의 연관성을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또 시력하고도 같이 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뭐 저희 모든 감각 기관은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이제 기능이 좀 약해질 수 있는 거죠. 슬프네요. 그러면 나이 네. 들면서 사실 젊은 시절을 바라는 건 좀 욕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제 평균 수명이 늘고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이제 자연스러울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노년기에도 시력이나 청력, 이 청력도 좀 젊게 유지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청력에 대한 점검,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증가될 수 있고 우리가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화성 난청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청력이 나빠지는 것은 사실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잘 들었다 하더라도 이제 40대 이후, 30, 40대 이후에 정기적으로 신체 검사를 하실 때 청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난청을 얘기할 때 또 빠짐없이 얘기되는 부분이 바로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데 이 청력 중요하죠? 네네네. 최근 들어서도 굉장히 청력이 중요한 것으로 사실은 이슈화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이제 하기도 하면서 사실은
난 난청이 지속되면은 집에서도 가족들하고 대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본인도 정확한 발음을 구분하지 못해서 괴로울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되묻는 말에 두세 번 같은 대답을 반복해야 하면서 가족과의 대화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사회생활도 사실 위축되는 경향이 있고 우울증의 위험도 있을 수 있어요. 최근에는 이러한 노화성 난청이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치매 발병률을 경도 난청은 2배, 중등도 심도 난청은 5배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 보고가 있어서 그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2017년도에 란셋이라는 저명한 학술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은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의 증상 중에서 우리가 귀가 완전히 안 들리게 되는 청력 상실이 4번째로 중요한 삶의 장애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허리 아파 보셨잖아요. 네. 요통이 첫 번째 이유로 꼽혔어요. 삶의 질에. 삶의 제일 질에. 첫 번째가 요통. 네. 두 번째가 우울증. 네. 세 번째가 빈혈이라고 되어 있고요. 빈혈. 네 번째가 난청이죠. 이제 완전 청력 소실로 중요성이 이제 매김이 된 겁니다. 상당히 높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 논문에 의하면은 이제 시력 상실. 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완전 시력 상실은 10번째로 발표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잘 안 들리는 것이 사실은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난청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부터 먼저 들게 되는데요. 그러면 오늘 난청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볼 때 이 노인성 난청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좀 어떤 것들인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성별에 따르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유는 정확히 모르는데요. 남성들에게 좀 더 있습니다. 어떤 소음에 노출되는 어떤 환경에 좀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사격이나 군대에서 가기 때문에 지금은 꼭 그렇진 않지만은 예전에는 홍보가 덜 돼서 소음성 난청이 차격에 의한 소음성 난청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남성이 좀 많다는 건 좀 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도 다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교수님, 난청을 의심하게 되는 계기가 있을 텐데요. 주로 환자분들은 어떤 증상으로 느끼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난청을 의심하게 될 때.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정확히 얘기하는 것 같지 않고 중얼중얼거리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이전보다 좀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것 같다든지 그다음에 뭐라고 하면서 내가 말을 되묻게 된다든지 그리고 조금만 시끄러운 장소 혹은 커피숍, 카페 이런 데서 대화가 조금 끊긴다든지 그리고 집에서도 TV 소리를 크게 틀어서 가족분들이 왜 이렇게 크게 트냐고 얘기를 할 때 그럴 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가족분들이 손을 붙잡고
진료실로 와서 검사 좀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혼자 본인 스스로 알아서 오는 경우보다 가족분들이 저희 어머님 아버님 조금 볼륨수를 꺼져서 난청이 아닌가 이렇게 오시는 분이 많다는 얘기시네요. 네, 본인분들은 난 불편하지 않은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아니 그리고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난청이 있으면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상대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겠는데요. 남 탓을 먼저 돌리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365 KBS 홈페이지와 이 유튜브 KBS 콩 그리고 팟캐스트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난청을 주제로 하는데요. 대한청각학회장이신 서울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이준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청력은 이 귀로 소리를 듣는 힘임. 그리고 난청은 청력이 떨어지거나 손실된 상태로 설명됩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같은 말인지 궁금하고요. 데시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데시벨에 대한 말씀도 여쭙습니다. 네, 맞습니다. 난청은 정상보다 청력이 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맞고요. 근데 데시벨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소리를 표시하는 데시벨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0데시벨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20대의 정상 청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청력 레벨이 0데시벨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데시벨은 소리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작은 소리를 20대 정상 성인들은 잘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바람이 산들산들 불면서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정도는 한 20데시벨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20데시벨.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있을 수 있는 평균 생활 소음은 한 40데시벨 정도가 되고요. 우리가 박광식 기자님과 제가 이렇게 옆에서 대화하는 음은 60데시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또 집에 가정에서 이제 전기 청소기 돌리는 그런 소리는 한 80데시벨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지하철 안에서의 소음은 80에서 90데시벨 정도의 소음에 해당됩니다. 총소리는 130데시벨 정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정상인은 우리가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25데시벨보다 적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정상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난청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25데시벨보다 큰 소리만 듣는 25데시벨보다 작은 소리는 잘 못 들으시고 25데시벨보다 큰 소리를만 듣는 분들을 말씀드리는데요.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경도 난청, 중등도 난청, 심도 난청, 그다음에 아주 큰 소리도 아예 반응이 없는 이제 고도 난청.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난청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아니 소리의 크기를 교수님께서 차분히 설명을 해주시니까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난청에 대해서 크기에 따라서 경도, 난청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노인성 난청을 얘기할 때는 또 고음이 높은 음이 잘 안 들리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좀 개념이 크기가 안 들리는 난청이 있고 그 안에서도 각 그 고음, 저음에 따라서 또 분류가 또 나눠지나요? 그렇죠. 노인성 난청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초기의 노화성 난청은 되게 고음, 높은 음, 소프라노 음, 남성 여성으로 구분한다면 여성 목소리에 가깝겠죠. 되게 고음 쪽에 높은 음 쪽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증상으로 사실은 시작되고요. 그것이 좀 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더 연령이 많아지시면은 사실은 중음, 저음 쪽으로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속삭이는 소리를 잘 못 듣는다든지 하면은 의심을 해보고 이제 검사를 이제 해봐야 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겠습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가늠기 먹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정도면 이미 난청이 진행 중인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25데시벨에서 40데시벨 사이가 저희가 경도 난청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제 약한 난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60데시벨인데 25에서 40데시벨 정도의 경도 난청이 있는 분들은 가까이서 얘기하는 거는 들을 수 있으시거든요. 근데 네, 조금 소음 환경이 되면은 이제 언뜻 말을 놓칠 수 있는 것이 이제 가는기 먹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난청이 있을 때 이게 딱 일괄적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한 게요. 사실 사람마다 조금 안 들려도 그냥 무뎌서 그냥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안 들려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사람이 좀 주관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떨 때 보청기를 고려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객관적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진 건지 아니면 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보청기는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요. 기준은 있군요. 선택은 환자분들이 하시는 거라서 환자분들의 개인적인 성향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회 활동의 정도에도 달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사실은 귀가 잘 안 들리면 보청기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우리가 눈이 잘 안 보이면 우리가 하루 종일 안경 이렇게 쓰고 생활하듯이 노화성 난청 혹은 난청이 있는 분들에게도 일정 수준의 이상의 청력 감소가 있으면은 보청기를 착용을 해야 일상생활에서 사회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25데시벨 이상이면은 경도 난청부터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25데시벨에서 40데시벨이 경도 난청인데 의학적으로는 보청기를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경도 난청이시기 때문에 내가 잘 듣지 못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보청기를 권해드려도 보청기를 계속 지속해서 착용하는 그런 률은 전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청기 착용률이 뭐 한 10%에서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40데시벨 이상의 중등도 난청이 되게 되면은 사회생활에 지장을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청기 당연히 저희들이 권해드리고 보청기를 착용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한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에는 그 이상 40데시벨 이상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보청기를 하시고 사회생활을 하시는 게 중요하게 되겠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청기가 귀에 꽂게 되니까 이제 유독 보이시는 것을 싫어하시는 경향이 각 나라에서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요. 그래도 그 난청에 보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듣고 사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진료실에서 보청기가 필요한 경우라면 꼭 보청기 상담을 통해서 청력 제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난청에 있어서는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선제적으로 좀 먼저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난청과 함께 또 이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앓는 분들이 또 있다고 하시던데요. 난청하고 이명이 동반되는 경우가 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명하고 난청 좀 관련성이 있습니까?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명이 동반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이제 동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동반 증상이 오히려 우리를 더 괴롭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요? 동반 증상들이요?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사실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우울증이 있을 수가 있고 밤에 불면증 같은 것을 초래할 수 있고 그렇구나. 상당히 정신적인 이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명에 대해서 하나만 조금만 더 여쭙고 네. 갑니다. 이명은 정말 치료법이 없다고들 많이들 알고 계시던데요. 이게 이명은 정말 난치병입니까? 그런데 이명을 난치병이라고 예전에는 여길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흔히 가지고 사시라, 극복하고 사시라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명은 좋아질 수 있는 증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청력이 나빠지면 생길 수 있는 이명 증상이다 보니까 청력 검사를 통해서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청기 착용을 한다든지 혹은 인공호흡 수술을 해서 달팽이관에 전극을 집어넣어서 소리를 보충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면 이명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그러한 치료에 더해서 이명에 대한 이해를 돕는 어떤 상담 치료를 한다든지 혹은 최근 들어서는 뇌에다가 어떤 전기 자극을 그러니까 세지 않은 전기 자극이지만 그런 자극들을 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이제 있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는 증상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이비인후과 방문하셔서 검사하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한 바람이 클 텐데요. 청력을 떨어뜨리는 안 좋은 습관이 있다면 몇 가지만 한번 짚어주시죠.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노화성 난청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감수성의 차이가 있어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젊었을 때 여러 유해한 우리가 행동을 하면서 먼저 청력이 나빠지게 되면 나이 들어서 있을 수 있는 노화성 난청에 더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이 들어서 좀 더 청력 감소가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소음성 난청입니다. 특히나 청소년 학생들 또 젊으신 성인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어폰 사용 성인분들 줄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대학 병원에서 최근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전국의 중고등학생 3,300명 정도의 대상으로 전국의 중고등학교를 선정을 해서 찾아가서 청력 검사를 했거든요. 3,300명 정도의 중고등학생을 중1, 고1 학생을 그 중에서 17%가 난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0%가 소음성 난청의 소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고음력의 청력이 한 주파수라도 떨어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혹은 학생 시절에 소음성 난청이 있으면 나이가 들어서 노화성 난청에 더해지기 때문에 청력이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소음성 난청은 한 번 걸리면은 소음 노출을 줄이면 악화되지는 않지만 한 번 생긴 난청은 지속됩니다. 그리고 같은 연구에서 같은 중고등학생 연구에서 그러면은 소음성 난청의 요인을 조사한 바가 있는데 게임방을 많이 다닌 학생일수록 게임방에 지속적으로 있는 그 시간이 길수록 횟수가 길수록 어렸을 때부터 다닐수록 소음성 난청에 걸릴 확률이 높았었고요. 이거는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학생들에게 교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학생들 본인들에게 본인들의 성적을 상중하로 매겨보라고 했었는데요. 소음성 난청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상중하 중에서 중하에 체크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학력하고도 연결되네요.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버스나 지하철에서의 소음 노출 혹은 게임방 또 시끄러운 장소에서의 소음 노출을 어린 나이 혹은 젊었을 때부터 사실은 소음 노출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버스나 지하철의 배경 소음이 아까 80데시벨에서 90데시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음악 듣거나 뭐 다른 시청하시거나 하실 때 이어폰을 쓰게 되는데 그때 자신도 모르게 볼륨을 90데시벨 이상으로 높이거든요. 이렇게 매일 일정 시간 이상 우리가 쓰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소음성 난청에 걸리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직업성 소음성 난청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작업장에서 허용되는 소음 노출의 정도와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루에 8시간 근무하잖아요.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8시간 이상 들으면 소음성 난청이 있을 수 있고요. 94데시벨 정도의 소음은 1시간 정도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8데시벨은 4시간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3데시벨 올라가면서 85데시벨에서 3데시벨 올라가면서 허용 시간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88데시벨은 4시간으로 줄어들고요. 91데시벨은 2시간으로 줄어들고요. 94데시벨은 1시간, 97데시벨은 30분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혹은 지하철에서 97데시벨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허용 기준이 30분밖에 되지 않아요. 따라서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20-30분 이상 매일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소음성 난청이 상당히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하실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어폰이나 볼륨을 최대 볼륨의 60% 이하로 낮춰야 되고요. 한두 시간씩 쉬어줘야 됩니다. 그 시끄럽게 듣던 볼륨을 집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대로 들어보세요. 귀가 따가워서 못 듣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보통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어폰 볼륨을 너무 높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듣긴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근거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정말 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난청에 대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자주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기침할 땐 손이 아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될 때는 병원으로 바로 가지 말고 반드시 관할 보건소나 지역 콜센터 지역번호 120번 또는 국번 없이 1339에 연락해 상담을 먼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난청, 특히 노인성 난청을 중심으로 말씀 듣고 있는데요. 출연자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앞에서 질문해 주시죠. 저는 20년 넘게 음악 소리가 큰 그 에어로빅 댄스를 20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그 쿵짝쿵짝 소리가 커요. 근데 큰 소리는 잘 듣는데 집에 들어가면은 TV나 라디오를 그렇게 제가 크게 트나 봐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온 가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매일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놓고 있냐고. 근데 저는 이게 소리가 커야만이 제 귀에 들리고 또 친구들이 이렇게 소곤소곤 얘기하면 웅성웅성하는 소리로 느껴지고 제가 오해를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그 난청하고도 관련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아, 항생제요? 네. 그리고 그 항생제를 먹다 보니까 우울하고 또 이렇게 항생제는 왜 드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들려서 드시는 거예요? 네, 안 들리고 그래서 약간의 그거를 약국에서 이건 전문 했는데 약품 우울하고 때문에. 짜증도 나고 그러는데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항생제를 건지 드시는 이유는 궁금합니다. 또 따로 있을 것 같긴 한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먼저 교수님한테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 같은 경우 난청 의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글쎄요, 그 에어로빅 장소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것은 뭐 확신할 수는 없는데 소음의 정도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량이죠. 그 안에서 또 반향도 일어나기 때문에 뭐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하려면 사실은 소음 측정기를 거의 가서 해서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예. 그럼 얘기하신 것 중에 좀 특이했던 게 항생제를 복용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난청하고 연관이 있는지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네, 항생제하고 이제 난청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항생제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계 항생제가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뭐 항생제 먹는 컨디션이라 그러면 주로 염증이죠. 난청 때문에 항생제를 먹지는 않고요. 염증이 있을 때 뭐 편도선염이 있다든지 중이염이 있다든지 축농증이 있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항생제를 먹게 되긴 하는데 사실은 먹는 항생제보다는 병원에서 주사로 맞는 주사 항생제가 좀 더 난청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어떤 뭐 중이염이니 축농증이니 뭐 그런 원인으로 해서 먹는 정도의 항생제는 난청하고 그렇게 밀접한 관련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혈관 주사를 항생제 주사를 맞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개인 의원에서도 사실은 엉덩이에 놓는 항생제 주사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엉덩이 항생제 주사는 또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계 항생제일 수도 있어서 사실은 엉덩이 항생제 주사를 꼭 맞아야 되는 컨디션인지 한번 문의는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예. 방금 질문 주신 주부님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통해서 난청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원인을 좀 찾는 그런 검사들이 있는지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증상들이 그야말로 이제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것을 느끼셨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 이비인후과 병원에 가셔서 간단한 수능 청력 검사, 이제 방음이 된 부스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본인이 버튼을 눌러가면서 반응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간단한 검사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저음, 중음, 고음 여기를 따로따로 이제 청력 검사를 해봄으로써 어떠한 유형의 청력 감소가 있는지 혹은 정상에 해당되는지 그것을 한번 검사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노인성 난청하고 소음성 난청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좀 겹쳐 있는 건지 이건 좀 다른 질병인 건지. 전혀 다른 질병이죠. 노인성 난청, 노화성 난청은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맞고요. 네. 소음성 난청은 무조건 저희가 예방해야 됩니다. 네, 소음성 난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노력하면은 저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거 두 가지가 더해지면 좀 더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박광 씨의 건강 이야기 난청에 대해서 취재한 내용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작년부터 이명과 한쪽 귀가 먹먹한 느낌을 자주 느꼈어요. 그리고 현재는 이어폰을 끼고 같은 소리를 들어도 한쪽이 더 작게 들리고요. 최근에는 귀 먹먹함을 느낀 적은 없는데 이런 게 돌발성 난청인가요? 아니면 소음성 난청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치료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던데 저희 경우 치료받으면 완치가 될 수 있을까요? 요즘에 음악 듣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제가 이명 증상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였었는데 최근에 난청이 시작됐어요. 난청이 진행되면 이명도 커질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제가 음악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어폰으로 크게 많이 들어서 그런 건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몇 주 전부터 하루에 셀 수도 없이 많이 귀가 꽉 막힌 느낌이 들고요. 상대방의 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거나 삐 소리가 계속해서 나는 것 같은데 이게 혹시 난청일 수 있는 건가요? 난청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데 전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 혹시 이게 심각한 건 아닌지 걱정이 많이 되고요. 치료가 잘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귀가 안 들리니까 정말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네, 저도 답답하네요. 이분 얘기 듣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선생님이 앞에서 소음성 난청이랑 그리고 노인성 난청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분의 질문에는 돌발성 난청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서 예. 이 돌발성 난청이 또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니 예. 이건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요. 예, 돌발성 난청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안 이제 들리게. 생기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의를 말씀드리면 3일 이내에 3개의 주파수 영역 이상에서 청력 감소가 생기는 거를 우리가 돌발성 난청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돌발성 난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안 들린다고 생각하시면은 응급실이라도 오셔야 되고요. 난청에 관한 응급질환이에요. 왜냐하면 약을 빨리 먹을수록 네. 회복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요. 그 치료 시기가 굉장히 치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시기가 24시간 이내 네. 혹은 일주일 이내, 한 달 이내 하고 치료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응급질환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청력 검사를 해보고 난청이 확실하면 갑자기 생기는 난청이 확실하면 약을 처방하고 경과를 보게 됩니다. 그 귀가 먹먹하고 이명이 생기고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다 그러면 평소에 없던 증상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돌발성 난청일 가능성이 많고요. 네. 가까운 병원, 종합병원의 응급실 오셔서 얘기를 하시면 이비인후과 접촉이 되면 청력 검사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명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들린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건 그냥 평소에 좀 피곤해서 그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역시 이것도
또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하고 또 이렇게 처방이 필요할까요? 이명이 24시간 지속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가끔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신경이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명이 명확하게 난청에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동반되고 그것이 지속되는 분들도 있고 가끔 있는 분들도 네네. 있고 심지어 정상 청력으로 나오는 분들도 이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검사해보고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은 말씀드리면은 그것을 이해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이명의 치료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이 청각과 관련된 궁금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주부님 중에 또 한번 질문 한 번 더 받아볼까요? 예, 저기 남편이 이렇게 시끄러운 그 회사에서 일을 해서 약간은 소음성 난청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껌을 계속 양쪽으로 열심히 씹는 거예요. 계속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껌을 씹냐 그랬더니 그냥 남편이 하는 말이 여기 귀 운동을 해주면 소리가 좀 더 잘 들린다고 주위에서 그랬대요. 턱관절 운동을 해주면 네, 그래가지고 청각에 정말 도움이 된다. 이가 정말 아플 정도로 껌을 이거는 씹더라고요. 근데 그게 검증이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나요? 있습니다. 네. 다른 약간의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비행기 타면은 귀가 먹먹해지잖아요. 비행기가 올라갈 때 먹먹해지고 또 내려올 때 그 기압차가 고막을 경계로 해서 기압차가 생기기 때문에 귀가 멍멍해지는데 비행기 탈 때 우리가 멍멍하게 안 하게 하는 방법이 껌 씹는다든지 침 삼킨다든지 침을 삼키면 침 틀리잖아요. 삼키고 그다음에 그 음료수를 물을 자주 마시면 그게 귀 근처에 있는 유스타키오관 이관이라고 하는 관이 막혔던 게 열렸다 뚫렸다 하면서 환기를 시켜줌으로써 기압을 맞추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상에서도 이관 기능이 유스타키오관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은 그 기압 변화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껌을 씹어주거나 그럴 때 이게 환기가 되면은 그 멍멍한 기운이 없어지면서 좀 더 잘 들리는 효과가 있었어요. 완전 신기해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예. 반전이었어요. 근데 오늘 벌써 저희가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난청, 특히 이 노인성 난청, 또 소음성 난청 이런 것들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좀 됐어도 오늘 또 청각 학회장님이시고 또 이민의과 교수님 또 오셨는데 마지막 좀 조언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짧게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소음성 난청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다 부모님 계시잖아요. 네, 부모님들 청력 챙겨드려야 되는데 왜 챙겨야 되느냐면은 특히 최근 들어서는 치매 발병률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부모님들 챙겨드려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사실은 청력 검사를 하고 난청이 발견되면 보청기를 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청각 재활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난청이 발병되면 무조건 보청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원인을 조사해야 됩니다. 원인에 따른 치료 방침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어떤 중년 여성분이 외국에 이민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왔을 때 진료받으러 왔는데 난청이 있는데 난청의 원인이 사실은 이렇게 듣는 뼈가 굳어가는 그런 병이었어요. 수술을 하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병인데 그분은 평생을 보청기 끼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3개월 국내에 머무르는 동안에 한쪽 귀 수술하고 그다음 반대편 귀 수술해서 청력이 거의 정상으로 회복돼서 보청기를 빼고 외국으로 다시 돌아가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따라서 무조건 난청이 있다고
보청기나 다른 방법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병원을 방문하셔서 이비인후과 방문하셔서 난청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시고 그거에 맞는 적절한 치료 방침을 먼저 결정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청각학회장이시고 서울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이준호 교수님.